자, 26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25회 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25회. 자, 여러분이 이제 이론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론 문제가 점수 따기 좋아요. 네, 금방 단 한 2, 3초 만에 2점을 금방 따버리잖아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잘 공부했죠? 자, 여기 답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된다. 네, 지금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있죠.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신뢰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요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거의 맞출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에 그렇죠. 예피적이다. 그래서 예측 가치. P 하면 피드백 가치. 적 하면은 적시성. 그 다음에 지금 신뢰성에 관한 하위 질적 특성은 표 하면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 해가지고 중립성. 이렇게 표검중을 우리 외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 신뢰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충실히 표현, 검증,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바로 신뢰성을 얘기한 것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암기한 거죠? 자본의 분류. 네. 자본의 분류에 관한 문제 딱 나왔네요. 자, 그렇죠. 이 자리에 가는 게 자본잉여금입니다. 네. 자본잉여금. 자본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등기의 이익잉여금. 그런데 밑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안 보이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이익준비금은 이 속에 해당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에 해당이 되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 기타 포괄손익등기에 해당이 되고, 답은 4번이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게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더라. 네, 아까 그 몇 회 문제였나요? 26회에서도 자본에 관해서 자본의 개정 과목을 분류할 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이번 문제에서도 자본의 개정 과목 분류를 모르면 이 문제 역시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네, 자본의 개정 과목 분류 이론 문제에서 매번 나왔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어느 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이다. 운송 중인 미착 상품. 매입 의사 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여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할부 판매 상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했으나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 재고자산 아닌 게 하나 있네요. 자,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3번은. 자, 1번은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운송 중인 미착 상품은 우리 회사 거예요. 그렇죠? 선적지. 배 실으면서 우리 거가 된 거. 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송 중인 건 우리 겁니다. 자, 2번.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시송품. 네. 우리 겁니다. 아직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했으나 제3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3번은 뭐예요? 할부 판매죠. 할부 판매는요. 대금을 안 받았더라도 상품 인도하면은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이미 소비자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3번이다. 자, 다음에 4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 일부와 누락된 결산정리사항입니다. 누락된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수정전 잔액시산표래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알려준 게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2개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결산정리사항은 요 하나만 딱 주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이고요. 10년 내용연수 월할 상각할 거고 잔존가치는 없는 감가상각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한 것은 뭐냐면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결과 이 잔액시산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산을 해볼까요? 자, 10년 동안 정액법이니까요. 잔존가치 없으니까 100만 원에 취득한 것은 1년에 10만 원씩이죠.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5만 원으로 변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단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다. 10만 원입니다. 단기말 건물의 장부 금액은 95만 원이다. 네, 100만 원에서 요 15만 원을 빼야 되죠. 감누가 15만 원이 됐으니까 85만 원이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단기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5만 원이다. 네, 여기 15만 원.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자리만 많이 차지했지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4번. 맞죠? 4번.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장부상의 기말 상품이 100개였으나 실제로 재고조사를 한 결과 90개가 남아있다. 자, 장부에는 100개인데 재고조사해 보니까 90개래요. 감모손실이 10개가 발생했어요. 이걸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기말상품의 단가는 200원이고 감모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과 분류는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이겁니다. 정상감모는 무엇으로 분류해야 돼요? 네, 아까도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정상감모는 매출원가로 분류한다. 그래서 일단 매출원가로 분류한다는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몇 개가 부족했어요? 10개가 부족했죠? 단가는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10개 곱하기 200원. 동그라미 하나 차이네요. 2,000원인가요? 네, 동그라미 하나 차이니까
계산 잘해야 돼요. 10개 곱하기 200원 하니까 2,000원.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죠.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자, 토지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자산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순이익의 과소계상. 자, 비용이 줄었으니까 비용이 줄었는데 순이익이 줄 리가 있나요? 과대죠. 비용을 지금 수익적 지출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과대. 부채 전혀 부채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산의 과소. 자, 자산 처리했으니까 과소가 아니라 과대. 비용의 과소. 그렇죠. 비용을 갖다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되죠. 4번이 답인 거죠. 맞죠? 네. 비용의 과소. 자,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작아지는 거예요. 네. 답은 4번이다.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일자별 상품 매입 과정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가가 뭐냐, 이거 계약금이라고 그랬는데, 상품을 주문하고 총 매입대금 100만원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예,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나번은 주문한 상품이 창구에 입고되어 매입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2월 만기 여음으로 지급했다. 2월 만기 여음으로 지급했어요. 매입 채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예, 나번은 지급어음인데 대신에 지급어음 없으니까 매입 채무를 찾아야 되니까. 예. 2번이 답이군요. 그죠? 네. 다음 8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네, 맞죠? 지분증권이라는 건 주식이요, 채무증권은 채권이었죠.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2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네,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틀렸다 이겁니다. 예. 단기매매증권은 그러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유보시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3번이다 하는 겁니다. 4번.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익으로 처리된다. 처분손익이니까. 예. 깜짝 놀랐어. 예. 처분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이든 매도가능증권이든 당기손익,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다 처리됩니다. 처분손익. 평가가 달라요. 평가는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의 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은 자본으로. 평가가. 처분은 다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졸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결산 조정사항이에요. 자, 이거 질문할 거예요. 자, 2017년 9월 1일에 1년 만기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답니다. 9월 1일 날. 네.
그러면 9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느냐. 네. 9월 1일 날 분계. 민경님 씨. 아, 1 다니시는군요. 원정훈 씨. 한번 분계해 보실까요? 9월 1일 날. 예. 네. 예, 뭐 현금이라고 하죠. 네.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9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말이죠. 가끔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차변의 계정과목이 뭘로 바뀌죠? 네, 그때는 선급 비용이 됩니다. 지금은 비용 처리하였다 하니까 보험료, 자산 처리하였다 그러면 차변이 선급 비용. 잘 아시네요. 자, 결산 조정을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 비용 5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 두 개가 다. 결산 조정 사항에 반영 전 당기 순이익이 500만 원일 때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있어요.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 비용 5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요것만 네, 이 건에 대해서만 결산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결산 수정 분계는 먼저 보험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해야 돼요. 예, 9월 1일 날 120만 원 비용 처리한 것을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진행숙 씨가 한번 해볼까요? 진행숙 씨가 결산 수정 분계. 차변에 선급 비용이 그러겠네요. 예. 다음 내년 8월 말까지니까 딱 80만 원이군요. 대변은요? 예. 대변에 보험료 80만 원. 이러한 수정 분계를 우리가 12월 결산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까지 아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결산 조정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고 지금 질문이 이 문제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80만 원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네. 증가하죠. 헷갈려요? 예. 왜 증가하느냐? 이것 때문에. 손익거래에 비용이 감소하잖아요. 예, 비용 취소가 됐죠. 그래서 비용이 감소하니까 지금 우리는 당기순이익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80만 원 증가. 네,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 비용 5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계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저거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미지급 이자 비용 50만 원 비용 발생 시켜야 돼요. 김성희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김성희 씨가 미지급 이자 비용 50만 원을 계상합시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죠. 50만 원. 대변이 뭐가 될까요? 미지급? 미지급 비용이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 지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은 부채기 때문에 이익하고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안 가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 비용 발생했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다가 감소, 여기에다가 증가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이 증가가 120이 아니라 딱 80만 원만. 예. 여기는 50만 원 전부. 그래서 이제 500만 원에다가 80만 원을 더했다가 50만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530만 원이더라. 이거죠. 580에서 50 빼니까. 예. 그래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수정 분계하게 되면, 결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산 조정 결과가 당기 순이익이 얼마 될 거냐? 조정하기 전에 500만 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30을 여기서 답을 찾아. 예, 딱 찍어주면 되죠. 가능하죠?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제법 자주 나왔죠?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풀 때. 그렇죠? 다음에 10번. 네, 10번 또 T계정 그려놨어요. 이 총계정 원장 볼 줄 모르면 곤란하다 그랬죠 제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결산 조정 전 매출채권 관련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네. 자, 총계정 원장 두 개가 있습니다. 매출채권, 이거 자산이에요. 차기 2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대손충당금, 네, 부채죠. 차감 계정이죠. 예, 전기에 10만 원이 있었고 5월 1일 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현금이었대요. 자, 현금이 들어왔는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는 건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한 게 회수된 거. 자, 근데 질문은 그걸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손익계산서상에 대손상각비는 없어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이게 물었어요. 결산 조정 전 계상된 대손상각비는 없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앞에 차 문제 그거가 똑같네요. 대손상각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결산 정리를 보겠습니다. 기말 매출채권의 10%가 회수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답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10% 설정을 해야 돼. 그러면 매출채권의 차기 2월이 이게 기말이죠. 네, 10%니까 5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대손상각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러므로 2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30이니까.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20만 원이다 이런 거죠. 예. 차변의 대손상각비 20, 대변의 대손충당금 20 하면은 50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여기 10% 설정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2번이에요. 네, 저는 여기 5월 1일 거래가 뭐냐 이걸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네. 5월 1일 거래는요. 차변이 현금, 대변이 대손충당금 20만 원짜리입니다. 예, 이 분계는 이 회계 처리는 무엇이냐면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미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못 받게 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장부. 그게 대손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회수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이 대손 충당금. 이게 그 거래입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결산 전에 지금 이것까지 더해서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그래서 아까 50만 원과 30만 원을 비교해서 대손 상각비는 20만 원, 차변에 2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옳은 거.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은군요. 그럼 아까 2번이었나요? 네, 답이 2번이었네요. 옳은 것은 2번이다. 이것도 있다. 그다음에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 세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은 하여. 예.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세법상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네, 맞죠? 네. 간주 임대료 과세 기간 종료일이에요. 또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그렇죠. 완성이 아니죠. 인도하는 때 공급 시기니까 작업을 가공을 완료했다고 공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가공 완료해가지고 인도해야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답은 3번. 무인판매기는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골라라. 면세를 모두 골라라. 이런 건 쉽죠. 예, 미가공 식료품 면세입니다. 고속철도 면세인가요? 예, 아니죠. 수집용 우표는요? 아닙니다. 일반 우표는 면세지만 박물관 입장권은 면세입니다. 수돗물도 면세겠군요. 그렇죠? 근데 생수는요? 네, 아니죠. 그래서 가라마 4번의 답이죠.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본 듯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참 매번 나와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 가능한 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가정해라 이겁니다. 자, 종이컵을 구입한 매입세액이랍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회사죠? 우리 회사가 지금 하여튼 뭐 종이컵, 종이컵 매입세액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명절 거래처 선물 안 되죠. 제품 운반용 트럭 구입한 매입세액입니다. 예, 트럭이니까 승용차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되겠죠. 원재료 매입 관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주소를 누락했습니다.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실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만약에 세금계산서에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가 누락됐다. 공제 못 받습니다. 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굵은 글씨, 굵은 테두리 있는 쪽이죠. 예,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작성일자, 공급가의 세액,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세금계산서에서 이 굵게 표시된 박스, 그 굵게 표시된 박스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이건 정확히 기록해라라고 굵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입니다. 650만 원이 답이 되겠군요. 다음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1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 있어요. 원래 언제까지 전송해야 돼요?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다음 날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냐면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오늘이 지금 6월 4일입니다. 그럼 5일날까지 전송하면 가산세 없어요. 5일날까지 전송하면 정상 전송이에요. 그런데 5일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어요. 6일날 전송했다든가 7일날 전송했다든가. 그래서 쭉 언제까지 우리 일기 부가가치세 일기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과세기간 종료일이.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죠.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은 여기 지연전송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데 7월 25일까지 전송 안 하면 미전송. 미전송. 그래서 미전송 가산세는 가산세가 2배예요. 2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FAT 1급에서는 가산세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산세 이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높은 급수에 가면 가산세 문제가 나와요. 세금계산서 어느 건에 대해서 이것을 전송을 언제 했다. 그러면 이게 지연전송인가 미전송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부과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반 과세자인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 사업자는 모두. 다음에 작성연월일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가끔 이게 공급연월이라고 작성연월일 여러분 헷갈리게 문제 내고 있죠?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4번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사유 중에 이 세금계산서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자라고 했지만 전자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도 간이과세자는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그냥 영수증 발급하는 거예요. 영수증. 세금이 표시가 안 돼.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에는 항상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영수증에 만약에 7만 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7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큰 거래가 있을 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증빙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기업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네. 자, 계속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24회 문제입니다. 네, 24회 문제, 이론 문제. 자, 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랬어요. 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네, 오늘 일이 있다고 조퇴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네요. 예.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적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반기 재무제표도 그래서 만들어요. 적시성이 중요하니까. 네. 무엇에 대한 것일까?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발생주의의 회계, 기간별 보고의 과정. 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죠. 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 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우리가 회계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 2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으시오 이랬어요. 그렇죠. 3번이네요. 금방 찾았어요. 3번 나타나는데? 처분이잖아, 처분. 처분이니까 나타나고. 예, 1번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이니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자본잉여금이니까. 매도가능증권 나오면요, 처분인가 평가인가 잘 보셔야 돼. 처분이면 손익계산서로 가고, 평가면 자본으로 가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도 손익계산서로 가죠. 단기매매증권은 평가도.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130만 원을 출자해서 설립된 주식회사 한공이 2017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계정 과목이 아래와 같을 때 2017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당기순이익 이외의 자본 변동은 없다. 이랬습니다. 네, 계산기 좀 두들겨야 돼. 자, 계산기 좀 두들겨야 돼. 자, 이게 뭐예요? 130만 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자본금이에요. 기초자본. 자, 그랬는데 2017년 1년 지나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됐어요. 재무상태표가.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당기순이익 외에 자본 변동은 없대. 예, 그러면 뭐 주식 발행한 것도 없고 자본 거래가 없으니까, 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말 자본을 구하면 돼요. 자, 기말 자본을 구해 보세요. 자산끼리 일단 다 더해 보겠습니다. 자산을 제가 파란색으로. 자산. 아이고. 자산. 자, 파란 거 이거 전부 자산입니다. 더해 보세요. 자, 기말 자산. 네, 260. 예, 계산기 두들기면 나와요. 예. 자, 이제 부채를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미지급금 부채, 단기차입금 부채,
네, 그러면 기말부채 나옵니다. 네, 기말부채 얼마 나왔어요? 77만 원. 자, 그러면 우리 자본은 말이죠.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죠. 예,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빼보겠습니다. 260만 원 빼기 77만 원. 그랬더니 183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네요. 183만 원 나오네요. 260에서 77만 원을 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자, 기초 자본이 130이었는데 기말 자본이 183만 원.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53만 원이 증가했군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53만 원이다. 이런 얘기. 당기순이익 외에 자본 변동이 없었대요. 그래서 3번입니다. 53만 원.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복잡한 계산이 아니죠. 이렇게 자산하고 부채만 잘 체크해가지고 더해서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구하면 돼. 기말 자본 구해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뺀 것이 그게 당기 순이익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전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 이외에 자본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자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든가. 그러면 주식이 발행된 것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죠. 예,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본 변동이 또 어떻게 일어나요? 주식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들이 있죠. 하여튼 주식을 발행하면 유상증자 또는 감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본이 변동합니다. 네. 아니면 배당을 실시했다든가. 배당을 하면 뭐예요?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자본이 감소하죠. 네. 자, 그런데 그러한 자본 거래 아주 깔끔하게 없다. 네.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 구해가지고 기초 자본 빼주면 53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본사 건물에 대한 연도별 거래 내역입니다.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자, 차변 계정 과목만 생각해 봅니다. 자,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건설 중인 자산. 자, 2억 원 대변의 현금이죠. 차변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축하기 위해 계약금이죠. 그러면 공사가 이제 시작돼요. 완공될 때까지 모든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완공 때까지 모든 비용.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억, 대변에 현금 2억,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요 세 개가 다 맞았네. 그 다음에 2016년 본사 건물이 완공이 되어 공사잔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완공된 시점에서는 이것을 건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던 것도 이날 완공되는 시점에서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자산 감소, 차변의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없어지고 그만큼이 건물로 돼요. 이 2억 원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완공되어서 공사 잔금을 줄 때는 아예 이것이 건물로 분계를 해요. 2017년 본사 건물의 수선 유지를 위해 외벽에 페인트를 도색하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선비죠. 예, 페인트 칠하는 건 수선비입니다. 대변의 현금.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수선비. 예. 건물로 할 때는 자산적 지출이라는 거 아니 자본적 지출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건물로 하는 건가요? 아, 여기가 건물이 되려면 네. 예. 페인트를 도색했는데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명시를 했다면 건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해놓고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출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문제를 내려면 외벽 도색 공사라고 안 하고 아마 뭐 엘리베이터를 놓았다든가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러면은 건물입니다. 예. 그런데 페인트 칠했다 또는 유리창을 교체했다 이런 것들은 수선비. 건물의 수선비. 다음 5번. 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각각 얼마냐. 야, 아무튼 이 대손상각비하고 대손충당금하고 정말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 뭐 그냥 뚝딱뚝딱 금방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하고 재무상태표의 대손충당금 맞춰봅시다. 자,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대요. 그런데 7월 31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10만 원을 대손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대손 처리할 때 이 대손충당금이 없어지죠? 예,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매출채권 이렇게 돼요. 10만 원만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은 0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500만 원이며 이중 회수 가능액은 450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얼마가 회수 불가능한 걸로 추정돼요? 50만 원. 그 50만 원만큼 다 설정해야 되죠. 예,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50, 대변의 대손충당금 50. 그래서 4번이 된다. 자, 여기 7월 31일 분계는 여러분 요 7월 31일 분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월 31일 분계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10만 원, 대변의 매출채권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1월 1일 날 기초 대손충당금 10만 원 있던 것이 31일 날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는 것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50만 원을 다 설정해야 된다 이거. 자, 근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대손 처리했습니다. 매출채권 15만 원을.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냐? 배영경 씨. 네, 배영경 씨가 한번 이 분계를 고쳐볼까요? 네, 매출채권 15만 원을 대손 처리했을 때 이 분계는 수정돼야 됩니다. 네, 그걸 추가하면 되죠. 네, 여기 매출채권이 15만 원이 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대손 상각비 5만 원. 네, 여기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었다면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대손충당금은 제로. 예, 대손충당금 있는 것만큼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우리 공부했단 말이죠. 네,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7년 4월 1일 설립 시점에 액면 금액 5,000원에 보통주 100주를 7,000원에 현금 발행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네,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나중에 써보요. 자, 자산이 증가합니까? 네. 자본이 증가합니까? 네. 비용이 발생합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부채가 감소합니까? 예. 가나가 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 답을 찾아내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얼마 증가하고 자본은 얼마 증가하는지, 그리고 비용이나 부채나 수익은 진짜 없는지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이은미 씨, 네, 이은미 씨 한번 해보시죠. 현금 70만 원, 자본금 5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네, 참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현금이 자산 증가인 것이고, 차변의 현금이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증가. 밑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증가. 자본의 자본 잉여금이고 위에는 자본의 자본금이죠. 그래서 이 거래에서는 자산 증가와 자본 증가만 나타나는 거래죠. 뭐 부채가 나온다든가 비용이 나온다든가 수익이 나오는 거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 가능해야 돼요. 분계 가능해야 되고, 분계는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답이라도 맞춰야 돼요. 답이라도. 네. 네, 답만 맞춰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에 관한 게 이론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본에 관한 문제가 지금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 앞에서도 아까 여기 1번 문제인가요? 거기서 이 자본 요 회차가 아니군요. 네, 이것도 사실 자본 문제예요. 기초자본, 기말자본 비교해가지고 당기순이 있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자본 문제 나왔죠. 네. 그런데 자본 거래가 실기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예, 이론에서 지금 2개 정도 나와요. 자, 7번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손익계산서 자료입니다.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매출액, 판매관리비 이런 걸 알려줬네요. 예, 왜 판매관리비를 왜 알려줬을까요? 이거 여러분 풀어봤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보통 우리 매출원가 문제를 내면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이런 자료를 줬는데, 저는 지금 그런 문제인가 봤더니 지금 손익계산서, 매출액,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걸 줬어요. 네, 이거는 말이죠. 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건 시험지 여백에다가 그려야 돼요. 예, 그려야 돼요. 예, 자, 저는 우리 엑셀 배워야 되니까 엑셀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엑셀 배우는 거예요. 예, 자, 엑셀에다가 이거 이쪽으로 좀 몰아놓고, 이거 이쪽으로 놓고, 엑셀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키워볼까요? 네, 이제 다 보이죠?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액이 1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매출원가를 모르는데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리고 매출 총이익,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자, 매출 총이익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를 빼야죠. 판매 관리비. 자, 그런데 지금 판매 관리비가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매 관리비는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4만 원. 그러면 이제 영업에 여기까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영업 이익이죠. 영업 이익. 그런데 이제 영업 외 수익을 알려줬네요. 10,000원. 영업의 비용 알려줬네요. 얼마예요? 2만 원. 이거 검은 글씨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차감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모르고 법인세 비용을 알려줬어요. 법인세 비용이 2만 원. 자, 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빨간 글씨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을 알려줬어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3만 원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3만 원. 자, 이제 우리가 역으로 올라가면 되죠, 정말.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5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법인세 뺀 당기 순이익이 3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만 원이 나오려면은 10,000원 더했다가 2만 원 뺀 게 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뺀 거는 더하고 더한 건 빼주죠. 그러면 7만 원에서 10,000원을 빼면은 6만 원이 되겠군요. 그래야 말이 되죠. 6만 원에서 10,000원 더했다가 2만 원 빼면 맞죠? 6만 원에서 10,000원 되면 7만 원에다가 2만 원 빼니까 5만 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6만 원이니까 이게 1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 왔네요. 따라서 매출 원가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건 5만 원이어야 나온다. 시험지 여백에다가 이게 쭉 써가지고, 쭉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러면 뒤로 밀어놨다가 시간 남았을 때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이론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